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제결혼 장점, 한국 여자가 아니다. 한국 여자가 아니다. 이게 조건을 많이 안 봐요. 국제결혼의 장단점. 첫 번째 장점은 한국 여자가 아니다. 당연한 거죠. 국제결혼이니까. 네. 그러면 한국 여자랑 결혼할 때랑 비교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조건을 많이 안 보고, 집이 없어도 결혼 가능하고요. 월급은 많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문화가 달라서 더 나은 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여자가 좀 희생하는 거를 좀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좀 있고, 베트남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도 여자가 그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그 여자가 느끼는 집안이 내가 포함이 되냐 안 되냐는 둘째 문제긴 한데요. 내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생활력도 강하고 이 집안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도 하고, 그리고 또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처럼 딩크족, 애 하나만 한 명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인식도 많이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 어린 신부를 얻을 수 있죠. 제 기준으로 40세 돌싱인데, 제가 어느 날 여사친한테, 그냥 주부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다시 결혼할 마음 없고, 혹시나 결혼을 하더라도 싱글이었던 여자를 만나고 싶다 라고 얼핏 얘기를 했는데, 저를 미친놈 취급을 하더라고요. 미친놈아, 너 돌싱의 40대가 무슨 싱글을 원하고 그러냐? 왜?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가 미친놈이지.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죠. 충격을 먹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대로 그냥 5살, 6살 어리면 34, 5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2, 3살 어리다. 그러면 사실 그냥 제가 느끼기엔 아줌마 같아서 싫어요. 물론 나보다 어리지만 별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근데 이게 국제 결혼을 가면 20대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이게 되게 20대 초반 만나요. 이게 왜 20대 초반을 만나냐면, 이게 나라마다 다른데 결혼이 빠른 나라들이 많아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23살인데 22살, 23살 정도는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할 남자가 없으면 이상하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25세부터 28세 정도면 없어요, 해당자가. 웬만하면 다 결혼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서부터는 다녀오신 분들이 이쁜 사람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외모 커트라인도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낮아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 하면은 뭐 키는 몇 이상 뭐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근데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키가 제일 큰 편이기 때문에 옆 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같은 키여도 큰 키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키가 180인데 이제 막 커트라인에 막 들어오죠.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여자들 다 180 이상 원하니까 뭐 커트라인이고, 뭐 가끔은 뭐 별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커야지, 185는 돼야지,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인접나라 일본만 가더라도
제 키만 한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뭐 베트남을 간다 그러면 제 키면 완전 큰 거죠. 그러면 또 168이면 작은 키는 아닌 거죠. 필리핀 가도 168이면 큰 축에 속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 외모가 이뻐도 바라는 남자 조건의 키나 이상형이나 이런 게 더 낮아질 수 있어서 좋죠. 어린데 이쁘기까지 해.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이게 국제 결혼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우리나라 여자들을 까는 게 아닌가. 근데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제가 어느 날 결혼 연기 여성이 바라는 남성상 해가지고 떴더라고요. 그래서 뭐 1번 연봉 얼마 이상, 뭐 2번 뭐 어디 땡땡 이상 아파트 뭐 거주 뭐 그리고 뭐 수도권 대학이었나? 수도권 4년제 대학 이상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제 친구들이 있는 카톡방에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달성한 친구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여성들이 바라는 남성상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성도 너 다 기혼자들이긴 했는데 여기서 너만 제대로 결혼 시장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나도 아니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저기 연봉은 지금 연봉이 저 정도고 나도 결혼 정년기였던 뭐 33세 한 7년 전이죠. 40대 드니까 이때는 저 돈 못 받았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여자들이 저 조건 갖췄다고 40대인 나를 좋아하지는 않을 거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뭔가 맞다. 결혼 정년기의 여성 그럼 뭐 어떤 조건을 원하는 욕 나왔죠. 근데 국제 결혼에서는 죠. 그리고 제가 그냥 주변 분들 보면서 느낀 건데 그게 좋더라고요. 가족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국제 결혼하신 분들 보면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도 많고 이모, 고모 생일 다 챙기고 주말마다 놀러 오시고 이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뭐 독방 육아니 뭐 이런 얘기 안 나오죠. 그런 거 보면서 좋다. 뭐, 기혼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국제 결혼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프리한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장점을 봤으면 단점도 봐야 되겠죠. 단점은 뭐 문화 차이, 언어 차이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문화 차이 같은 경우는 적은 나라 베트남이랑 우리나라랑 문화가 진짜 비슷해요. 그래서 베트남 추천하고요. 이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중국은 비추천. 중국은 정말 비추천드리는 게 소황제, 소공주라고 애 하나만 낳고 오냐오냐 키운 사람들이 많아서 집안일도 잘 못하고 또 그리고 집에서 대접받는 걸 당연시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원래는 중국 여자들이 되게 비추천되기도 했었어요. 산둥 지방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집에서 요리를 남자가 하니까 설거지도 남자가 하고 그러다 보면 그거에 부수되는 뭐 바닥 닦는 거나 이런 것도 남자가 다 하다 보니까 딸이 집안일을 하나도 못해요. 딸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냐오냐 키워서
별로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처갓집에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대략 월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보여지죠? 그게 있네요. 처갓집에 월 100씩은 주지만 그래도 또 이게 또 망가이가 될 수 있는 게 이 이분들은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살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여자가 돈내서 알아서 보내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자 발급 번거롭다. 돈이 많이 들어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제가 F6 비자 하지만 이게 F6 비자 받을 때도 돈을 많이 받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자 발급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아까 장점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얘기 못했는데 섹스리스 부부가 적다. 요거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말하기 좀 그러네. 또 우리 한국 여자들 욕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우리나라 섹스리스 부부 많죠? 우리나라도 불과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 부부간 강간이 성립이 안 됐던 나라입니다. 아니 부부간 강간죄 성립한다고 했을 때도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죠. 바뀌었죠, 나라가. 근데 이런 나라들도 아직 많습니다. 부부간 강간이 성립 안 되는 나라. 그래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당연한 의무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면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의무고 그게 나의 도리다 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진짜 큰 장점 중에 하나겠죠.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화권에 따라 다른 정도가 다른 거죠. 근데 부부간 강간이 성립이 안 되는 나라에서 왔다면 거부가 큰 죄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통상 당연한 의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섹스리스 부부가 좀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도 많이 낳게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네 번째 단점, 도망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내가 나가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으면 이런 부분은 좀 적을 텐데 결혼 중개 업체 통해서 만나게 될 경우에 결혼의 목적 자체가 뭔가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게 아니라 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시는 분들 은근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요게 좀 단점이지 않을까. 그리고 비자 발급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인데 비자 발급 소요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형제자매가 적지 동남아시아나 이쪽 같은 경우에 형제자매가 매우 많거든요. 기본 4씩은 낳으니까. 그러면 한 명이 결혼을 하면 그 뒤에 동생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언니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오빠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아니면 조카를 데리고 오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많이 복잡해요. 그리고 갔다 오신 분이랑 결혼한 경우에는 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비자 발급 수요가 상상을 초월할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비자 발급 어떻게 받아야 되나 문의도 많이 받는데 사실 받을 수 있는 비자는 학생 비자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유학을 오게 해서 그때 유학 오면서 뭐 같이 하는 방법 말고는 거의 없어요. E9 같은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거 신청을 해서 기다려서 받는 방법. 뭐 F1 비자, 애 낳으면 이제 F1 비자로 해가지고 육아 도움하는 거 관련돼서도 문의 많이 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